패티 스미스, 천재들. 히피 출신의 여류 펑크락 뮤지션, 70년대 미국의 전설적 펑크락 뮤지션 패티 스미스는 당시 사진계의 길이나 메이플 소프와 연인으로 지내며 섹슈얼리티 메커니즘 공유와 예술적 소울메이트로 많은 에피소드를 낳는다. 메이플 소프의 연인으로 세상에 각인된 패티 스미스는 펑크 기관시인으로 불리는데 락과 시를 결합시킨 영적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락의 예술적 퀄리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당시 펑크락의 대모로 통하던 패티 이외의 펑크락 밴드는 라몬스, 섹스 피스톨스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1959년 중국이 티벳을 강탈하자 시인 겸 평화운동가이기도 한 패티는 자신의 시적 펑크로 이를 규탄한다. 1959 내 말 좀 들어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는 낙오된 영광, 또 하나는 허영이지. 세상의 지붕이 불타고 있어. 근데 우리는 좋아 보이네.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1959년 그 날개가 자랐기 때문이야. 지혜는 저 위에서 쏟아지는 찻주전자였어. 고독한 전사들이 사랑으로 그 채를 대접했지. 온갖 빛의 형태로 분쟁을 일으키고 대담한 괴력에 따라 행동했어. 그것을 슬그머니 집어넣자 날개가 자라났어. 1959년에 중약. 중국은 대소동을 일으켰고 광기가 흘러넘쳤어. 라마는 젊은이였지. 그는 자신의 세상에 불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어. 그럼 가장자리에 있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그것은 수치의 절규였지. 또 하나의 지평선이 사라졌어. 떨어진 별, 티벳. 샹그릴라의 땅에서 지혜와 자비는 짓밟혔어. 그러나 영양과 꿀과 샘의 땅이 우리는 좋아 보이네.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1959년 그것의 날개가 자라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것을 만들고 1959년 그것의 날개가 자라났기 때문이야. 그것은 가장 좋은 시절이었어. 가장 나쁜 시절이었어. 1959년에 1959년에 음반 피셋노시에 실린 패티 자작곡 펑크지. 1959 패티 스미스는 1946년 시카고에서 술과 폭력, 포르노가 한 19이던 프롤레타리아 집안에서 태어났다. 술집에 드나들던 엄마 베버리 스미스와
발전소에서 일하던 아빠 그랜트 스미스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어려서 뉴저지 우드버리에서 살던 어느 날 이 헌책을 뒤적거리다가 시를 발견했고 12살에는 필라델피아 시립미술관에 갔다가 구석에서 프리다 칼로의 야스파 원색 하드를 발견하곤 쇼크를 받는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인 엄마는 어린 패티에게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배우라고 조속으로 윽박질러 패티는 평생 엄마하고 여호와는 슬슬 피했다. 패티 노래 글로리아는 강제로 여호와의 증인 교육을 시키던 교리 교육을 시키던 엄마에 대한 반역이다. 예수는 내 죄가 아닌 딴 사람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는데 죄 없는 나를 보고 예수한테 속죄하라고 패티는 20살 무렵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교대에 들어갔지만 공부는 뒷전이고 철부지 남친과 락큰롤 공연장이나 랭보와 로트레아몽 리차드를 쫓아다니며 노는 데만 정신 판다. 그러다가 덜컥 철부지 보이프렌드의 아이를 배웠는데 너무 무서워 외진 바닷가로 혼자 도망가 그곳에서 손수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학교나 이웃에 소문이 퍼지고 없지 않은 시선과 배타에 심신은 녹초가 되고 만다. 고민 끝에 교육대학을 중퇴하고 아이는 입양 보내는데 그 핏덩이가 보고 싶어 패티는 평생 동안 여느 아이들만 보면 눈시울을 붉히며 하늘만 쳐다보았다. 교대도 퇴학장한 처지라 패티는 결국 홀로서기 나서는데 착공장 여공으로 들어가 입에 풀칠만 하면서도 어릴 적 품었던 화가나 뮤지션이 되는 꿈을 잃지 않는다. 얼마 못 가 손이 뜬다는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나자 패티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뜻이 꿈만 간직한 채 대망의 코스모폴리탄 뉴욕으로 향한다. 차비만 들고 뉴욕 브루클린으로 간 패티는 거기서 다양한 마이너리티들과 어울린다. 브루클린은 패티처럼 꿈뿐인 언더그라운드들이 미 전역에서 모여들어 작품 또는 실험예술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고 포르노, 에로스, 프리섹스 실험실로도 더할 나위 없었다. 브루클린에서 패티는 노숙을 하면서도 한 손에 랭보, 짐 모리슨을 또 한 손에는 원조 여성 락커 피치 제랄드나 마할리아 잭슨, 제니스 조플린의 LP판을 마치 보물인 양
아니 보이프렌드인 양 꼭 껴안고 살면서 듣고 또 들었다. 이 기약 없는 노숙 생활에 자괴감이 들 무렵 그녀는 그간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전 재산 $160를 들고 어린 소녀일 때부터 꿈꾸던 파리 여행을 전격 감행한다. 그러나 파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불타는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허둥지둥 뉴욕으로 유턴한다. 귀국 후 첼시의 허름한 아파트에 자리를 든 패티는 아트스쿨에 다닐 돈도 없었고 뚜렷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비트기질도 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시 미국을 휩쓸던 히피즘에 빨려든다. 이때부터 패티는 장 니콜라, 랭보, 로트레아몽, 보들레르, 앨런 긴즈버그 등등 비트 시인들에 주목하고 전설의 락스타 제니스 조플린의 리듬과 음색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따라한다. 당시 미국은 냉정기 반공 메카시즘과 베트남전을 겪으며 사상적 사회문화적 자괴감에 빠져 평화 반전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 반체제, 반전, 자유, 평등, 평화, 무소유를 부르짖는 히피 문화가 태동한 것도 구태의연한 이데올로기, 독선, 청교도 파시즘, 부의구 빈익빈 사회 조장, 인종차별에 대한 반동이었다. 그 어지러운 시대에서 패티와 메이플 소프, 리틀 리차드, 앤디 호월 등의 많은 뮤지션, 아티스트들은 코스모폴리탄 뉴욕이라는 광활한 무대를 상실하고 영혼의 안식처 예술로 도피해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판에서 근근히 연명한다. 그러나 예술이 빵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패티는 허기와 패배감에 빠져 어느덧 삶이냐 죽음이냐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순간 운명처럼 비트 사진과 메이플 소프를 만난다. 두 사람은 직관으로 서로의 사진과 음악의 10년에 내재된 독자적 퀄리티를 알아챈다. 그리고 둘 다 극도로 궁핍함 터라 자연스럽게 불비한 환경에서 동고동숙에 들어간다. 곧 영원한 소울메이트가 된 둘은 노숙과 굶주림의 참담한 현실에서도 사진, 영화, 락, 시, 미술 작업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전쟁과 신자유주의가 휩쓸던 미국의 황폐한 70년대를 버틴다. 그러면서 서로 몸이 아파도 혹평을 받아도 곁에서 영원으로 다독여준다. 먹고 살기 위해 패티는 잡지에 글을 썼고 거리에서 퍼포먼스를 하거나 버스킹, 단역 배우 그리고 배달꾼 노릇을 하면서 푼돈이나마 열심히 벌어 아산을 면한다. 또 별별로 없던 블루 오이스터 컬트 밴드에 참여해 싱어도 잠깐 하면서 이 멤버들과 친해지는데
결국 이들의 신작 앨범 작업에 참여해 로큰롤과 밴드의 눈을 뜨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락의 자신감이 붙은 패티는 1974년 기타리스트 레이 케니, 베이시스트 이반 크랄, 드러머 제이디 도어티를 영입해 패티 스미스 그룹 밴드를 만든다. 서서히 여성 락커로서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패티는 메이저 무대에도 오른다. 밴드 텔레비전의 리더인 톰 벌레인과 토킹 헤즈, 람먼즈, 블론디 같은 유명의 유명 펑크 멤버들과 친교를 맺게 되어 락커로서의 이름을 윤역에 각인시킨다. 패티는 1975년 호스라는 첫 번째 앨범을 낸다. 메이플 소프가 찍은 패티의 음습하고 염세적인 네거티브 사진을 실은 이 앨범은 웰벳 언더그라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패티는 여기서 랭보, 로트레아몬과 앨런 긴지버그 등의 비트시들처럼 재기 넘치는 전위적 메타포를 펑크록으로 선보여 아방가르드 뉴요커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이후 이 앨범은 뉴욕 펑크의 시그널로 자리한다. 그런 와중에 패티는 동성애자인 연인 로버트가 성정체성 혼란으로 난사패할 때도 그 곁을 지키며 다독여 주었다. 패티는 로버트는 패티에게 각자의 성지향성과 예술 트렌드를 부단히 인정하고 지지해준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별은 운명처럼 다가온다. 패티 스미스가 뮤지션으로 먼저 유명해지자 여전히 무명으로 궁핍하게 살던 로버트는 잔뜩 자존심이 상해 패티를 피하기 시작했다. 뭔가 적절한 탈출구를 찾던 로버트가 돌연 더 많은 애인을 만나면서 로버트와 패티는 7년여의 청춘을 고이 바친 애잔한 동거를 끝낸다. 조그맣고 음흉한 포르노그래퍼 로버트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사진 작업에 열중하던 어느 날 당시 저명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미술 큐레이터 샘 웩스텝으로부터 불쑥 그런 전화를 받는다. 샘은 로버트보다 25살이나 연상인 중늙은이 사내로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했는데 로버트의 네거티브 포르노그래피 사진에 매료되어 연락해 온 것이다. 그는 엄청난 유산을 물러받아 재산을 불린 갑부의 예술가들의 1등 후원자이기도 했지만 게이기도 했다. 로버트한테 연락한 것은 그의 사진들이 마음에 들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풋풋한 젊은 게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로버트를 돈과 권력으로 함락한 샘은 이후 언제 어디서나 로버트를 내 조그맣고 음흉한 포르노그래퍼라고 지칭했다. 어떻든 그는 예술을 이해할 줄 아는 가프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로버트가 앞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작품만 할 수 있다는 낭보였다. 이후 웩스테프의 넘치는 사랑과
후원으로 늦으나마 메이플 소프도 패티 스미스의 눈부신 출세를 따라잡기 시작한다. 갑부를 남편 겸 후견인으로 둔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로버트는 독립을 선언하고 패티 곁을 완전히 떠난다. 패티 정신적, 예술적, 섹스의 천상의 동반자. 로버트 메이플 소프는 기존에 들여박힌 근대 사진들에서 벗어나 게이, 포르노그래피, 에로티시즘, 꽃, 퀴어 등의 초현실적 사진으로 인력 스타덤에 오른 현대사진의 메시아였다. 패티는 뉴욕이라는 신자유주의 본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은 매춘 빼놓곤 다 했다. 첼시 허름한 아파트에서 로버트와 동거할 때도 패티는 가게, 점원 등 꾸준히 일을 마다 않고 해 주당 $65 정도를 벌었지만 로버트는 백수였다. 집세 $80와 관리비, 식비 등을 충당하려면 한 푼도 어떻게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둘은 지하철 티켓 20센트, 로버트 담배값 35센트, 패티가 전화번호는 동전 등등 푼돈의 사용 당위성을 두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또 싸웠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둘은 동고동숙한 7년 동안 푼돈 때문에 티격태격 다툰 일이 거기에 시간을 차지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두 사람의 예술적 열정을 잊게 하는 사람들은 그 둘을 뉴욕 팝 아티스트의 호프여 훌륭한 커플이라고 지켜 세웠다. 그뒤 한동안 헤어져 갖기 살던 어느 날 패티는 느닷없이 로버트로부터 전시 초대장을 받는다. 그런데 엉덩이 사이로 채찍이 불쑥 나와 있는 로버트의 악명 높은 대표 사진이 실린 초대장을 받은 패티는 이제 로버트는 예전의 순진무구한 미소년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전이대로 변신했다는 것을 대뜸 말아챈다. 코니 아일랜드에 놀러 가려고 사우디아 블루진으로 잔뜩 배에 입고 들떠있던 순진한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로버트는 비각되는 싱글 침대에서 자신과 풋풋한 미풍을 주고받던 순수한 미소년이 아니라 돈벌이가 된다면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사진도 마다 않는 악령의 데몬이 되어 있었다. 도련한 로버트의 변신에 큰 상처를 입은 패티는 한동안 애통한 마음을 추스린 뒤 알고 지내던 밴드 MC5 멤버 프레드 스미스와 결혼하고 미시간으로 이사한다. 그러나 얼마 안가 프레드는 심장마비로 죽는다. 프레드의 급사에 패티는 넋을 잃고 오래도록 중증 우울증에 침잠된다. 그 와중에 프레드의 두 아이도 키우면서 프레드의 죽음이 몰고 온 슬픔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하던 패티는 한참 뒤 정신이 돌아오자 시인 겸 평화운동가이기도 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살려 자연 속에 파묻혀 원고 적성에만 몰두한다. 저 힙 커플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술가를 흉내내는 건 같긴 한데 그냥 찍어요. They are just kids. 예전에 히피적으로 살던 젊은 시절 로버트와 패티는 그리니치 빌리지와 허드슨 강변, 첼시 등에서 노숙하며 동고동숙하던 어느 날 둘은 장발에 허름한 청바지를 입고 워싱턴 광장에서 구걸한 햄버거를 허겁지겁 먹고 있는데 어느 정숙한 노부인이 그 꼴이 과관이었던지 곁에 늙은 남편에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라고 권했다. 그런데 가짜는 투로 비웃으며 두 사람을 쳐다보던 늙은이는 일과의 주저도 없이 그렇게 툭 내뱉었다. 그 무렵 워싱턴 광장 낡은 텐트에서 로버트와 패티가 동숙하던 어느 날 그곳에 온 노숙자 의료봉사단에 의해 로버트는 에이즈 진단을 받는다. 그는 종말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패티에게 둘만의 지난 얘기를 책으로 써달라고 부탁한다. 자신들의 격정적인 연애와 예술을 향한 불꽃 같은 열정을 기록에 남기고 싶었고 그것을 오직 진정 사랑한 연인 패티만 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패티도 역시 불길한 운명을 직감하면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한다. 패티는 옛날 여성 로커의 아이콘으로 자기 매김하자 영원한 연인이며 포토그래퍼인 메이플 소프의 그때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로버트가 보낸 젊은 날의 자화상을 책으로 낸다. 그 책이 로버트가 죽은 지 21년 2010년에 저스트 키즈라는 타이틀로 나온 패기 스미스의 젊은 날의 초상이다. 그때 워싱턴 광장에서 두 사람이 치욕적으로 들었던 노인의 조롱이 제목이다. 이 책은 1960년에서 7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패티와 로버트의 예술적 천착의 기록이며 궁핍한 가운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은 애절한 러브스토리이다. 주어진 시공을 세련되게 쓸 줄 몰랐던 두 아웃사이더 영육의 소울베이트 에로티시즘 뮤즈의 진정성 어린 고해이며 안타까움이다. 나가도 슈퍼스타의 궁핍하고 험난한 일기이며 자화상이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본산 미국의 황금 만능주의의 배타성과 뉴욕 예술계의 보수성 뉴요커들의 미래지향적 가치관과 희망 표리부동한 섹스를 어설프게 진단한 삼류의 옐로 페이퍼이기도 하다. 예세인은 감미로운 러브스토리로 시그널을 알리지만 세상사 늘 그렇듯이 슬픈 파이널로 끝난다. 60~70년대 반전 히피혁명이 지나가자 뉴욕의 문화적 영도는 초현대를 향한 예술 실험판으로 돌변한다. 뉴욕의 언더그라운드 클럽 CBGB에서는 텔레비전과 레이먼즈 등의 밴드 그룹들이 펑크록을 실험했으며 많은 인디 뮤지션들이 큰 무대로 나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 그리로 몰려들어 실험에 참가했다. 앤디 워홀이 출입하던 캔자스시티 맥스바는 탑싱어들, 배우, 작가, 예술가들이 수시로 몰려들었고 또
에디 세주익의 사인을 받느라 인하였다. 허드슨 야드의 첼시 호텔과 엘 키오테 바 등의 고급 무대는 제니스 조플린, 앨런 긴스버그, 살바돌 달리 등 성공한 예술가들이 드나드는 팝 아티스트들의 아지트로 분주했지만 여타 뉴욕의 문화예술판은 대체적으로 우왕좌왕, 불안정해 빵을 보장받을 수 없는 무허가 실험판이었다. 패티는 히피즘, 스토널 항쟁, 빈부격차, 기독교 파시즘, 신자유주의가 어지럽게 널린 난잡하고 황폐한 윤역에서 보다 나은 세상과 다채로운 인간성을 위한 음악의 길을 닫기 위해 펑크락이라는 독자성의 영역을 함몰시킨다. 1975년 첫 앨범 호스부터 특유의 유니섹스 이미지를 내뿜으며 남자들 일변도의 뉴욕 뮤지션판에서 음유적 펑크락으로 변별력을 확보한다. 이후 패티는 무대와 네임밸류가 무한 확장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결실을 거둔다. 패티는 비트 문학과 펑크 리듬, 사운드를 앙상블시킨 퓨전 아티스트답게 시인, 화가, 음악, 평론, 연극배우, 모델 등등 돈이 된다면 무엇든 자본주의와 상응하는 원형적 마인드로 도전해 신자유주의 본산 윤역의 전방위적인 예술 세계의 초석을 놓는다. 패티 스미스의 첫 앨범 호스의 커버와 본문속의 검은 양복 바지에 하얀 와이셔츠를 받쳐 입은 패티 사진들은 강렬한 유니섹스 이미지인데 그것은 로버트가 패티의 타고난 중성적 아우라를 10분 활용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이미지이다. 평소 패티는 옷을 입었을 때는 물론 나체 상태의 침대에서도 유니섹스 이미지를 직접 풍겼기에 패티는 당시 최고를 지향하던 지미 핸드릭스의 스튜디오 일렉트릭 레이디에서 펑크락을 녹음하고 랭보 춤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휴전 손탁을 참석시켜 뉴요커들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한다. 또 기존의 완벽한 극장이 아니라 CBGB 같은 인디들의 실험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 실용적 무대 예술을 확립하면서 뉴욕의 뒷골목에도 문명인들이 찾아드는 환경을 조성한다. 패트는 자기 신뢰와 진정성을 작품과 삶의 기조로 삼았는데 그런 자세로 현실 비판적 사회운동과 평화운동, 페미니즘 운동, 소수자 권리회복 운동 등에 참여해 열성적으로 맡은 책무를 다했다. 패티는 60년대 말 히피들의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참가해 이상형을 꿈꾸는 공동체 정신이 사회를 변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등 신자유주의판 황금 만능주의 미국을 보다 다채로운 가치가 공존하는 이상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중국의 티베트 침공에 대한 비판을 담아 1959라는 국을 써 중국의 떼쓰기에 일침을 가했고 베르셀로나의 고용촉구 대중 시위에 직접 참여해 비겁한 방법으로 카탈루냐 차별을 일삼던 마드리드 정권에 저항하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때는津波피해자들을 애도하는 음악,
후지산을 자연재해를 유발한 이기주의적 인간들의 인재로 인해 죽은 불쌍한 영령들을 이루어했다. 패트는 말년에 독자적 펑크락과 실질적 사회운동 활력에 힘입어 락큰롤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었고 음악계의 노벨 문학상격인 폴라음악상도 수상했으며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등재되는 등 최고 영예를 구가한다. 1989년 중년의 두 아이의 엄마가 된 패티는 영혼의 연인 메이플 소프의 마지막 전화를 받고 난 뒤에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는 아직 살아있어. 그러나 다음날 아침 패티가 깨어난 시각 로버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패티 스미스의 앨범으로는 호스, 웨이브, 패티 스미스 컴플레인 등이 있다. 패티 모놀로그 저스트 키즈 중 1자립을 구해볼 요령으로 편도 티켓을 살 돈만 들고 뉴욕으로 간다. 웨이트리스 엄마는 형편이 어려울 터인데도 내게 화이트 웨이지 구두와 깨끗한 유니폼을 준비해 주셨다. 네가 빠글만은 절대로 안 되길 바란다. 이거라도 받아라. 나는 로버트와는 달리 슈퍼스타 앤디 워홀을 그닥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작품 경향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 문화다. 나는 동시대를 그대로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를 존경하기에 워홀의 유명한 캐멜스 부켄 작품 등 현실 타협적 작품들을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근데 슈퍼스타 워홀을 충격적이게도 무명 여류국 작가인 발레리 솔라나스가 총으로 저격했다. 솔라나스는 평소 앤디 워홀을 장곡도나 영화 감독이자 시인인 파졸리니처럼 상과 예술을 분리하지 않은 영웅으로 취급해 따르고 존경했는데 자기가 일전에 부탁한 작품 검토를 워홀이 무시했다고 팩트로 찾아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솔라나스는 황당하게도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남자들을 다 말살하자 하고 주장하는 저서 스카웃 매니페스토를 펴낸 기인인데 저격 사건 후 고향으로 강제 귀양 조치된다. 워홀은 총알이 폐에 간 식도를 관통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어 5시간의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으나 이 후유증으로 여생을 영육에 걸쳐 고통스럽게 보냈다.
로버트는 부당한 일에 엮이면 이상이나 예의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만이 최선이라고 늘 중얼거렸다. 로버트에게 왜 섹슈얼리티나 누드 사진을 찍느냐고 물었더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나였을 따름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늘 뭔가 새로운 걸 창조했을 때 진정 흥분된다고 웅변하듯 우렁차게 떠들곤 했다. 호스 앨범 표지화는 당연히 로버트가 찍어야 한다. 내 음악이라는 칼에 맞는 칼집은 오직 로버트 사진뿐이다. 나는 나를 넘어서 더 높고 다른 세계를 탐험하려 했고 로버트는 자기 안의 세계를 추구했다. 로버트가 난 미술관 입장권을 살 돈이 없어. 누가 한 사람만 들어가서 전시를 보고 나와 남은 사람에게 허풍을 좀 섞어 썰을 풀었고 코니 아일랜드에 놀러 가서는 핫도그 하나만 사서 둘이 반씩 나눠 먹었다. 로버트의 비사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불쑥 튀어나오는 링감은 미안해 라고 하지 않을 뿐더러 되레 째려본다. 작은 에메랄드빛 영혼, 작은 에메랄드빛 눈동자, 작은 에메랄드빛 새, 작은 인사를, 작별 인사를 안 하면 안 되겠지. 자신을 믿고 진실하라. 저스트 키즈 중에서 너는 지름길을 찾고 있어. 내가 말했다. 왜 돌아가야 되는데? 로버트가 말했다. 진짜 예술가는 운명적 역마살에 밖으로 돈다. 참다가 또 참다가 돌연 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꼭 돌아온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 갔다 왔는지 그 경계를 세상에 설명한다.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예술 오는 하면 그 정도도 못한다면 예술은 집어치우고 마약을 하라. 로버트는 점점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듯 사탄을 유혹할 시각적 주문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사탄의 자아, 즉 빛의 자아를 느낄 수 있다면 자신의 둥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때 사탄이 자기한테 자신의 명성을 미천으로 부를 창출해 가져다 줄 것으로 여겼다. 그는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재능을 더는 원치 않았다. 벌써 다 가지고 있는데 뭘 더 갖냐고 투덜거렸다. 슬픔은 마음을 열어 젖혀 상처받기 좋게 만든다. 슬픔은 아름다운 구석이 있다. 유머 감각도 만들어주고 슬픔은 용기와 집중을 몰고 온다. 대단한 선물이다. 잘 대해주자. 슬픔을 추앙하자. 로버트 추모 시집 코랄 시 중에서 슬픔은 생명수다. 가끔씩 그 샘물을 마시자.
버릇처럼 마셨다간 되레 너를 삼킨다. 슬픔은 마약과 사랑과 천재성처럼 아름다운 위험이다. 로버트 슈머시제 코랄시 중에서 로버트는 인간의 어두운 본질을 예술로 드러냈다. 동성애를 장엄하게, 남성의 야수성을 고결하게 표현한다. 정치성 없는 남성상을 표현한다. 호모섹수얼을 신비주의로 승화시켰다. 패티 스미스는 시의 로큰롤에는 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했다. 패티는 한 세대의 패션과 가치관, 꿈을 바꾸었다. 폴라음악재단. 패티는 시를 로큰롤로 낭송한다. 뉴욕 비평가 그룹. 패티 스미스의 저스틴 키즈는 밥 딜런의 바람만이 하는 대답에 이은 로코가 쓴 가장 주목할 만한 회고록이다. 시카고 트리븐. 패티 스미스의 저스틴 키즈는 한 번도 열린 적 없는 보물상자이다. 조니데. 속도감 넘치면서도 진실한 패티의 문장은 락이 되어 마음을 흔들고 시가 되어 빛난다.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다. 2010년 아마존 베스트셀러 10. 패티 스미스 천재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